자, 녹화 시작하고 바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복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또 목소리가 좀 가라앉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밤이군요. 대항력의 판례 먼저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거가 뭐 법안을 다 가져올 수는 있는데 법안 가져오면 여러분이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제가 다 요약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기억하기 쉽게. 주택 표시가 변경됐다는 건 주소 정정신고 같은 거를 이거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주소 정정신고 같은 걸 해버리면 정정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휘됩니다. 대항력 8회. 그러니까 주택 표시가 변경되어서 주민등록 정정 사유가 있으면 대항력 그 전에 있던 날짜는 잃고 다음 날짜부터 된다.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번지만 맞으면 동 호수가 달라도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인정해주고요. 이거는 2000년 이후에 전산이기 되면서 생긴 그런 수작업에서 전산으로 옮겨가는 오류를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다세대는 공동 동호수. 다세대하고 이건 아파트란 얘기예요. 얘는 동호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세대 낙찰 받으셨을 때 빌라 같은 거 낙찰 받으시면 동호수 표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대승계는 뭐하고 외우면 좀 편하냐면 우리 질권, 전질권 이런 거 했잖아요. 근저당을 저당 잡는다. 저당 잡은 근저당을 또 저당 잡는다 이런 거 해봤잖아요. 전대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질권이라든지 질권이 저당 잡았을 때 기존에 있던 저당권의 날짜가 그대로 승계되는 거는 아시죠? 채팅창 한번 봐야 되겠네.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세팅 어떻게 켜냐. 네, 세팅창 켜놓고 할게요. 말씀해보세요. 어, 근질권 승계가 본번에 나와 있는 근저당 날짜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거 기억나시는 사람만 1번. 네, 기억나시네요. 한 명? 나머지는 기억 안 나요? 유정환님 요즘에 안 들어오시네. 다른 사람 기억 안 나구나. 그럼 전대승계도 똑같아요. 우리 임대차 물건 받아가지고 돌릴 때 다시 한번 임대 주면, 전세 받은 집을 다시 한번 임대 주면 우리 전대차라고 하잖아요. 전대차가 되고 전전대차가 된다고 해도 본번에 있는 날짜 그대로 대항력 승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거 같아요. 그 다음에 매도 후에 임차인을 어떻게 승계할 거냐?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은 매도를 쳤잖아요. 매도 이후에 그 날짜부터 다시 재계약을 한 그 날짜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이전 대항력 상실이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대부분 3심까지 끌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항력 판례는 그렇고요. 자, 이제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번 쓰시면 돼요. 근저당하고 전세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복습 못한 거지. 2번. 또 전세권. 날짜가 동일해요. 날짜가 동일해. 다른 분들도 다 말해요. 다 침묵하네, 이거. 이거 메모해놔요. 이거 진짜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다 틀리는 거네. 승인번호 동일하고 날짜 같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물건이니까 나눠 가져요. 반반. 반반 나눠 가져요. 1억에 낙찰받으면 이렇게 다 나눠 갖는 거예요. 만약에 5천에 낙찰받았다. 그럼 얘가 한 3천 가져가고 얘가 2,500 가져가겠네요. 반반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는 게 어려운 건 얘는 전입신고가 안 됐어. 그러니까 점유요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점유요건 유지하는 게 상실돼서 물권상 동일한 효력을 갖고 반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게 무효가 돼. 그래서 이건 대항력이 상실입니다. 대항력 없는 물건이에요. 독특한 물건이라서 저는 이거 항상 설명드릴 겁니다. 초보반 설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또 틀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틀릴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17, 18번. 어떤 게 먼저죠? 이거 우리 1강에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교육님만 기억나네요. 왜 임차권이 먼저였죠? 요 용어가 뭐였죠, 용어? 임차권이 먼저를 알 수 있는 용어. 대항력은 날짜가 빨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날짜가 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봤을 땐 대항력을 하기가 어렵죠. 잠시만요. 야, 인터넷을 이걸로 잡고 있었어. 바보 같은 놈. 지금 인터넷 연결 잘 되나요? 지금 들리세요? 지금 들리세요? 지금. 네, 다 들리시는군요. 와, 제가 지금 이 핸드폰 기본이 핫스팟 연결이다 보니까 얘가 핸드폰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있었어요. 이 줌 프로그램 대단하네. 지금 핸드폰 속도로도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네. 그러면 이거 뭐 산에 가서도 할 수 있겠구만. 텐트 안에 가서도 이거 할 수 있겠는데요? 불멍하면서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좋아요. 아, 핸폰 하시는 분이라서. 임차권 설정하고 분자산권 설정에서 요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날짜가 뒤에 있는데 상세사항을 보면 이 네 개의 날짜 중에 이 네 개의 날짜 중에 점유기시 일자가 가장 느리죠? 주민등록일자랑 이 두 개는 원래 같은 건데 하루 차이로 났네. 요 날짜 기준으로 가장 느린 거 기준으로 얘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선후관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임차권 설정해 놓으면 전세권 설정하고 다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했을 수가 있으니까 순위번호 18번을 가서 상세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보증금 액수 미상은 우리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날짜 찾아서 클릭해보면 이걸 눌러보면 밑에 매매일자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안 눌러서 그런 거고. 자,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를 집중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아까는 이거 하려고 그러다 놓쳤어. 근데 지금 우리 쓰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교영님도 그렇고 잠깐만 오늘 제주도 가신 태연님 낙찰 어떻게 됐나요? 설마 떨어졌나? 내일인가? 아, 내일 입찰이에요? 아, 미리 가신 거구나. 되실 겁니다. 그러면 태연님도 오늘 잘 들으세요. 네, 낙찰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잔금 납부일이 한 달 정도 남아요. 매각 결정은 당연히 나온다 치고 일주일 뒤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규영님은 매각 결정문도 안 받았어요. 매각 결정 허가문도. 그래서 잔금 납부일 목표는 서류를 두 개 받는 거예요. 일반 매매하고 비교하자면 일반 매매에는 거래 신고 필증, 즉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아시나요? 안다 1번. 예. 부동산에서 해줬겠죠, 보통은.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임대든 매매든 부동산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신고 필증은 매수자나 매도자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래신고 필증이 있다는 얘기는 실거래 전산 시스템에 국토부에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고, 등록이 돼 있으니까 취득세도 내가 발행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경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신고 필증이 있나요? 실거래 신고가? 있을 리가 없죠. 낙찰받은 거를 국토부의 시스템으로 넣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낙찰받고 나서 실거래 신고 필증을 등록할 수 있게끔 그냥 칸 한 개만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국토부에서. 근데 아마도 막 내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늦어져도 다시 낙찰받은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안 해놓는 것 같은데 이거 해놓으면 다 취득세 신고도 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최대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낙찰받은 거 맞니를 증명하는 그 서류 자체가 아까 위에서 받았던 두 개입니다. 매각 결정문 이 서류를 안 알려드렸구나. 이 목표 서류 두 개가 어, 매각 허가 결정문입니다. 하나가 그다음에 대금 완납 증명원 대금 완납 증명원 사진 추가해가지고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이번이 8주 차고 9주 차 있고 아마 저희가 그
입찰 특강한 거 그게 한 주가 아마 개치일 거예요. 그래서 10주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면서 우리가 사진으로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말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거 맞니를 증명하러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냐면 그걸 가지고 와. 여기서 또 설명하는 게 맞겠네. 요걸 집에 가지고 와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결정문하고 대금 완납 증명은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아마 아무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안 보면 좀 어려울 텐데 두 개를 써야 됩니다. 서류 두 개 기억해 놓으세요. 집에 와서 취득세 신고서랑 등록 면허세 신고서 두 개를 써야 돼. 취득세 신고서랑 등록 면허세 신고서 두 개를 써야 돼요. 이 등록 면허세에 들어가는 게 7,200원짜리야. 등록세에 들어가는 게 7,200원짜리 말소할 사항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말소 사항 내가 하고 싶은 게 3개였어. 그러면 말소할 사항 3개 곱하기 7,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당시에 들어가는 돈이 7,200원이에요. 요거를 보통 입찰 등록에 제가 등기하는 그 경매계 앞에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생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를 했으니까 어, 그렇죠. 정리해주고 있어요. 좋아요. 태임님 정리해주고 고마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취득세 신고한 거를 네이버 계산기를 켜면 취득세 신고서에 클릭하면 얼마 내야 될지 나와요. 지방교세, 농어촌 특별세, 얼마 내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거 기록을 해도 되고 기록 안 하고 비워서 보내면 공무원이 기록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빨리 받고 싶잖아. 이거를 우편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직접 찾아가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팩스로 먼저 보내놓고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위텍스나 이텍스에 넣어달라고. 그럼 오늘 내가 바로 납부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방문을 했던 우편으로 보냈던 그 지자체로 담당관한테 갔다는 얘기니까요. 아시겠죠? 이게 좀 이해가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취득세 신고서하고 등록면허세 신고서하고 원래는 거래 필증하고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일반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서류 대신해서 매각허가 결정문하고 대금 잔금 대금 완납 증명원 두 개를 총 네 개 서류죠. 요거를 팩스로 보내놓고 팩스로 보냈다는 거를 나중에 다시 우편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내가 우편으로 보낼게요. 빨리 위텍스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전화해서 자, 그러면 이제 수익세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돈은 뭘까? 두 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주택이니까 여러분 주택만 생각하시는데 주택일 경우엔 1,000만 원 이상, 토지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보통 공투하면 그 금액 이하가 되니까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낼 때 그거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 신청 수수료라는 거 15,000원짜리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등기 신청 수수료. 여기도 말소할상 곱하기 3,000원을 추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는 곳이 다른 거야. 위에 등록 면허세는 지자체에서 냈고 여기서는 그 3,000원짜리는 등기 신청 수수료랑 이거는 등기소에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 내내 말소는 두 번 내내 이게 어려워요. 말소가 두 번 낸다는 사실을 돈을 두 번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 해보셨어도. 그다음 본인 증명하는 서류는 여러분 축본, 신분증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인을 증명하는 거니까 5개년치 주소가 나오게 되면 됩니다. 여기에 많이 하는 실수가 등본을 넣으시는 분, 보정명령 나옵니다. 그다음 부동산 증명하는 건 서류가 3개입니다. 토지일 경우는 등기부, 토지대장 2개고요.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까지 하나 있겠죠. 다만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두 번을 내냐면요. 하나는 지자체. 지자체에 등록 면허세를 7,200원 내는 건 따로고요. 이건 등기소에 내는 거. 등기에 올려주세요 하고. 그래서 등기부는 등기소 관할이고요.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대장은 지자체 관할입니다. 정부 24에서 한다는 얘기는 지자체 관할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가. 지자체 등기소. 복잡하다고? 이게 복잡해? 아,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긴 해. 다음 시간에는 아마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소는 두 번 돈 낸다고 생각해요. 두 번. 말소는 취득세 신고할 때 한 번 등록 면허세 신고를 하시는 거고 등기 신청 수수료 끊을 때 그거는 인터넷 등기소 갖고 할 줄 알잖아요. 15,000원 플러스. 그때 3,000원짜리 하나 더 끊는 거지. 만약에 말소가 4건이야. 그럼 12,000원을 더 끊으면 되는 거예요. 12,000원 입력하고 더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다음 주에 할 때 한 번 더 하면 확실히, 예. 저렇게 기억하면 돼요. 말소는 두 번 돈 낸다. 저게 어렵다니까. 한 번은 취득 신고할 때, 한 번은 경매계 방문할 때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도 사진 찍어갖고 다음 시간에 첨부할게요. 그거는 봐야지 이해가 될 거야. 아니, 왜 등기 신청 수수료를 안 해봤을까? 안 해봤을 수도 있겠구나. 경매를 안 해봤으니까. 다 법무사한테 맡겼겠죠. 지금까지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저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케이님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이번에 경매 하실 때 보니까 다 몸으로 부딪혀서 익히시는 스타일 같던데 꼭 낙찰 받으셔서 몸으로 부딪히기 바랍니다. 어디로 받을 거야? 이거는 대봉투에다가 선납등기 3,700원짜리 붙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길 특급 형식이기도 하고요. 서류가 무거워졌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이 정도. 만약에 50명이 입찰했다 그러면 돈 좀 더 내야 돼요. 4,500원 정도. 우리 봉투할 때만, 그냥 우리한테 해당된 사항이고 여러분이 혼자 하실 때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수준 여러분 다 내드리는데 그거 뭐 한 사람 이미 있잖아요. 나머지 안 하신 분들만 좀 하세요. 다 했어. 사실 이러면 등기 치는 거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사진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전자본인 서명서 발급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주최하는 선생님이 지분을 태워 들어가는 그런 공투에 참여하실 때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성사동에 사마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 거 예정인 거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여기서 어, 재밌는 걸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읽을 수 있겠죠? 등기부 정부 증명서에 전입신고는 없어. 근데 보증금 500은 있는데 얘는 전입신고는 있는데 금액이 없죠. 그리고 공무원이 조사를 너무 잘해놨어. 밑에는 이승무가 지인으로 보증금 없이 무상거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전세권 설정 듣기는 12월 7일이지만. 오케이? 이건 날짜가 다르잖아 또. A 파이낸셜 대부라고 하는 게 전입신고는 여기 전세권 등기 설정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첫 번째 배울 때 기억나요? 전세권 등기 설정은 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2번. 예, 없어요. 이게 기억나면 돼요. 봐, 초반에 있는 거 다른 물건에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0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상실되는 걸로 보시고 뒤에 사는 사람도 무상인 거잖아. 이거는 명도가 되게 쉽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잘하셨네. 공무원이 일을 열일했어.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좀 재밌게 이제 볼 수 있는 저하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알겠죠,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2021년 12월 3일 날 했어요. 잘 듣고 계신 거 알아요. 이번엔 진경님이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헤로님하고 진경님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두 분이 지금 채팅창을 잘 안 치시니까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간 줄을 그었으니까 이거 말소했죠, 지금. 이거 말소인 거 알겠죠? 안다고 쳐주세요. 네, 라고 쳐주세요. 네. 아니, 태임님 말고, 태임님이지? 예, 듣고 계시네. 자, 헤로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헤로님하고 진경님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이전했어요. SB 자산관리 대부가. 근데 얘가 돈을 자기 돈 갖고 한 게 아니라 뒤에서 빌려왔어. 한국캐피탈에서. 그러니까 빌려왔으니까 얘는 저당을 저당 잡았으니까 근질권 형성을 했어. 그죠? 그리고 얘가 돈을 받고 와서 얘를 변제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근질권 설정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아, 설정권의 날짜, 설정된 날짜는 22년 2월 10일인가요? 21년 12월 3일인가요? 치시면 됩니다. 근데 진경님은 이해하신 거예요. 어? 둘이 또 달라, 이거. 미애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나? 제일 초반에 제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다시. 미애님은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해 놓은 거를 말소했어도 본번이잖아, 본번. 본번의 순위 번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이 부번에 있는 번호들은 위에 있는 날짜를 승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아까 판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어, 그냥 판례는 너무 어렵게 막 말이 나와 있어. 3심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요약하면 질권 승계한다. 전대차 승계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전대 승계를 질권 승계로 연결시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이제? 전세권이 21년 12월 7일인데
위에 있는 질권자가 최초 선순위 잡고 있는 근저당 날짜 요걸 승계하니까 12월 3일하고 얘하고 싸우는 거니까 누가 이겨요? 질권자가 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여기는 대항력상으로 봐도 없어. 물론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도 없어. 그런데 여기가 빨랐어도 전입신고 안 됐으니까 또 없어.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이해시켜 주려고 이 사례는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들어가란 말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5번 근저당권을 이전했지만 요 날짜를 양도했으니까 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근저당권을 사오고 싶으면 그 근저당권의 날짜가 내가 사온 날짜로 바뀌어버린다고 했을 때 내가 근저당을 사올 이유가 있나요? 근저당 사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봐요. 내가 NPL을 사와서 거래를 하고 싶어. 근저당권 거래를 하고 싶어요. 좀 싸게 사와가지고. 그런데 앞에 선순위 날짜가 보존이 안 돼 있어서 뒤에 순서에 있는 애가 앞으로 넘어가 버릴 것 같으면 근저당을 내가 왜 삽니까? 그죠? 네. 그런 이유로 질권도 승계되고 전대차도 승계됩니다. 안 어렵죠, 이제? 한두 분씩 가끔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헷갈리겠죠, 이제? 그렇죠. 저렇게 외우세요. 질권도 전대차도 승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구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SB자산관리대부가 왜 근저당으로 여기 잡혀 있는데? 얘는 말소 됐잖아요. 아까 말소 안 됐나? 아, 이 근저당권 이전했지. 질권자분 한국캐피탈이 얘에게 우선순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얘가 받으면 얘가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12월 3일로 정해져 있는 성립일자 보시죠? 이게 부번이었는데 불구하고 12월 3일로 돼 있네. 그럼 이전한 첫 번째 그 말소된 날짜가 그대로 기록돼 있네요. 등기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예. 이 12월 3일이 왜 이렇게 기록돼 있는지 아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자주 왕왕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질권을 왜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질권도 전세타도 승계가 된다. 그럼 번번에 첫 번째 날짜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번에 있는 첫 번째 날짜 보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난 그냥 좋은 물건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랑 현황조사서만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요, 이게. 보시죠? 거기 기록이 안 되면 매각물건 명세서가 기록이 안 되면 물건이 아니고 물건, 매각물건, 물건. 원당 679역이에요. 원당 679역. 지금 여기 잠깐 멈춰 있어. 그래서 재개발 좋아하시는 분은 GH 들어가가지고 재개발이나 이런 걸 좀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례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아파트인데 나홀로거나 두 동, 세 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 지정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잡았을 때 거기에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주택들을 끼워가지고 개발할까요? 절대 안 해. 걔들은 단독으로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재건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재개발은 범위가 엄청 넓어. 그죠? 그럼 재개발은 이런 다른 애들 전부 상가랑 막 다 합쳐가지고 개발하는데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애들은 끼워주는 거야. 느낌 오시죠, 이거? 근데 여기가 공공재개발이에요. 근데 공공재개발은 내년에 일몰되는 제도입니다. 일몰되는 제도. 일몰이라는 게 뭐냐면 한시적으로 있었다가 없어지는 제도예요. 보통 재개발하면 조합 설립하거나 신탁회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공공재개발의 특징은 시군구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담당 팀이 조합을 설립해요. 그러니까 관청조합이 되는 거예요. 관청조합. 그러니까 진행 속도 엄청 빠르겠죠. 허가도 빠르고. 다만 청산시킬 것도 빨리빨리 청산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재산권이 보호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주춤해요, 여기. 오케이? 재밌으면 한번 봐보세요. 재개발은 다음 절차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굉장히 싸져 있는 시기예요. 특히 능곡 쪽에 재개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기만 하세요. 능곡 쪽에 있는 재개발은 피가 많이 떨어지다 못해 거의 박살났어요. 한 1, 2억 빠졌으니까 지금 수준은 어떤지 한번 킵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관리처분이라는 단어 좋다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건축 승인하고. 근데 관리처분까지 갔던 애들도 피가 많이 빠졌어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날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입주할 날짜가. 능곡 쪽만 빠진 게 아니라 서울도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만 능곡이 특히 많이 빠졌어요. 서울 옆인데. 능곡에 지금 서해선 뚫렸잖아요. 지하철은 잘 완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GTX 결합된다고 하니까 잘 관심 있게 능곡이란 이름을 좀 기억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7천에 최근에 거래됐네요. 근데 21년이야. 중간에 거래가 많이 없네. 얘들 토지로 묶어놨나? F 봤더니 전세는 10월 달에 나가고 있어요. 왜 넘어갔을까요?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아시겠죠? 아직 개발 시작 단계에 있는 건데 조금 주춤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다. 일몰되는 제도 하에서 취소될 가능성도 살짝은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은 무조건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가는 회사를 고르는 겁니다. 삼성 고르듯이. 그러니까 저는 삼성급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삼성급이 아니니까 가격이 싸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행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단기 차익으로는 부자 못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두 번째 책으로 쓰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안 파는 것이다라는 책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안 팔 거를 사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돈이 되고요. 단기 차익은 사실 경험을 많이 늘려주는 거예요. 그건 생활비 버는 거예요, 생활비. 내가 직장이 없다 쳤을 때 직업적인 요소로 단기 차익을 한 1, 2천씩 매매 사업자 같은 걸로 내가지고 종합소득세로 내는 거죠. 제주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저기 태연님도 제주도에 있으시니까 노형동을 저는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의 특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특징. 제주도는요, 300세대 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해안가 주변으로만 주거 취락주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의 지역은 다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한라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라산은 분화구로 만들어진 섬이잖아요. 중간중간에 튀어나온 용암들이 만든 오름, 언덕이라는 것들이 있겠네요.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언덕, 그냥 가벼운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건축 기술로도 밀어서 평지로 만들 수 없는 언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밀어서 만들면 또 그 안에 뭐 화산 터지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해안가 주변에 붙어 있는데 특히 해안가 주변에 신제주라는 형식으로 제주공항 옆에다 만든 노형동이 제주에서는 강남으로 불립니다. 근데 신축도 아니에요.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세대인데 여기를 대단지로 보더라. 38평, 125제곱미터입니다. 제주에 8억 4천짜리, 즉 초에 10억이 거래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에도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싼 아파트긴 해요. 다시 보실 거예요. 2007년에 거래가가 2억 9천이죠. 그럼 단순 차익으로 여기 4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제주에 투자를 여기를 초반에 분양받아서 하셨던 분은 진짜 잘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수도권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뭐 지방 투자 갔다가 조금 재미를 못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주도도 옛날부터 들어가고 여기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은 상당히 부자가 많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배 오르는 아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거래가 되게 잘 돼요. 이제 근저당 보는 거 쉽죠? 삭제됐어요. 오늘 유독 이런 물건이 많네. 삭제됐어. 이전됐죠? 근질권 잡았어요. 그럼 얘 날짜는 언제입니까? JB 우리 캐피탈에 주장할 수 있는 날짜는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 노영동이 어디냐면 공항이 여기 있고 아마 2호랜드 이쪽에 있는 이호태우 해수욕장은 잘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제 만약 서울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렸다 오는 좀 예쁜 해변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한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노영동을 제가 왜 비싼지를 굳이 찾아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있어. 제주도에서는 이 두 개가 있는 게 굉장히 크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두 개가 들어오려면 마트는 5만 이상의 도시에 잘 안 들어갑니다. 최소한 10만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두 개나 들어와 있다는 건 이쪽 인구가 10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소비 수준이 높아가지고 자기가 적자를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업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봤더니 다음 있죠, 다음. 카카오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 본사가 제주에 있던데 여기 있대요, 여기. 그래서 여기 관청이 많이 옮겨왔대요. 그러면 제주에서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많네요. 네, 이거는 제주를 저도 보다가 알게 된 겁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니 이 아파트 옆에는 이렇게 지천이 좀 흐르고 있고요. 초등학교 끼고 있네요. T집이 있고 웬만한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볼 때만큼 그렇게 막 엄청난 입지 그런 건 아니죠. 느낌상. 네. 그러니까 제주 기준으로 생각합시다. 300세대가 넘으면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이마트랑 롯데마트가 동시에 들어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다. 제주도에서. 아시겠죠? 이쪽에 마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흥미롭군이라고 써놨냐면 이 당시에 3억대에 거래되는 것들이 125잖아요. 근데 이쪽 125 와보세요. 10억대에 10월 달에 거래가 됐죠. 잘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10억과 12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196세대밖에 안 되니까 196에서 지금 이 정도 거래된 거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지금 배운 건 기억나시죠?
1000세대 기준으로 한 달에 4건 일어나는 게 평균적이다. 그런데 196세대에서 지금 2건이 벌써 한 달에 한 건씩은 일어나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는 잘 일어나고 있는 편이죠. 한두 건 일어나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세대니까. 이거는 뭐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누가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 아파트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연식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중에도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 안 된 곳도 있는데 프로토타입이 2010년 이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웠죠 저한테? 10년 이후부터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때 107동 하나를 연결해놨어. 그럼 여긴 되게 인기 좋은 아파트겠지. 그래서 다른 동하고 한 3, 4천 차이 날 겁니다. 여러분 층을 다르게 가면 한 3, 4천 차이 나는 것처럼 이것도 차이가 나는 거죠. 느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트도 이렇게 막 적어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마트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롯데마트, 이마트만 우리 적어놓을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제가 분석할 때 이랬잖아요. 이런 마트들, 이상한 이름 들어있는 마트들 있으면 입지가 좋은 지역이 아니다. 기억나세요? 의정부 인근에서 했을 때? 오케이.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트들까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생활권 있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꽤 괜찮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와봤습니다. 그럼 비싼 것만 제주가 있냐? 노영동을 넘어가니까 싼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야? 3억대에 내려와 있네요. 이게 보다. 집행정지 시장에서 낸 거 보니까 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동도 11개 동이나 있네. 세대는 역시 392세대. 이 정도면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예요. 주공 아파트였겠지? 화북 1이면 주공일 겁니다, 아마. 생긴 모양이 딱 주공 아파트처럼 생겼네요. 자, 또 나온다. 자, 1-1에 근저당권 이전했습니다. 하나은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가 말소 됐는데 또 이전했네. 4-2번 누구야? 하나은행. 그죠? 맞죠? 그러면 소유권 날짜는 이때로 보는 거고 이전된 날짜가 이때라고 해도 1번 앞에 있는 걸로 보는 거겠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근저당권 이전 설정, 이전 설정 많네. 하나 더 질문할게요. 4-1번 어디 갔어? 맞출 수 있을까? 여기 7-2번은 어디 갔을까요? 7-1, 2번 왜 없지? 맞춰보세요. 주관식입니다. 7-2와 7-1, 2와 4-1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요? 말소? 너 말소는 빨간 줄로 그어집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것도 메모해주세요. 요약사항에 등장하지 않는 번호는 정정등기입니다. 정정등기예요. 바꿨다는 뜻이에요. 주소를 바꿨거나 이름이 바뀌었거나. 오케이? 그래서 궁금하면 앞에 돌아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써놨네 여기는. 가면 이름이 바뀐 정정이나 변경 등기일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주소 기입 잘못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 배웠던 대항력 복습입니다. 진경님 대답해 보세요. 정정 등기를 쓰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유지됩니까?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쳤다가 주소나 이름을 바꿨어. 그럼 대항력이 유지돼요? 아니면 바뀌어요? 유지? 너 바뀌어요. 진경님 늦게 들어오셨나?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항력 판례에 주소지 같은 게 변경이 되거나 어, 동호수 같은 게 아파트 기준으로 바뀌어 버리면 변경 등기를 치게 돼 있는데 변경이나 정정 등기를 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 날짜부터 유지됩니다. 그 전권 사라져요. 그렇죠. 좋아요. 기억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내용들인데 사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메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이거 얘기하면서 할 수 있지만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되는 거겠죠, 그죠?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나중에 이게 애매해. 아니, 그때 물어보면 되겠다. 제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소 변경 시 기존 대항력이 아니라 그 날짜부터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지되는 건 뭐라고?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유지되는 건 뭐라고요, 진경님? 유지되는 거. 전대차 유지됩니다. 전질권 유지되듯이 전재차 유지된다. 전대차. 전대차 유지된다. 예. 전대차 유지된다. 까먹지 마세요. 거래가 4억 5천에 되고 있네요.
오호라. 4억 5천 유지가 되고 있어, 지금. 근데 3억대에 나왔단 말이지. 한 1억 차이 나게 받으면 참 좋겠다, 그죠? 근데 우리 마음 같지 않아서. 참 그렇습니다. 마음 같은 가격에 받고 싶으면은 낙찰을 못 받고, 낙찰을 받으면 걱정되는 가격이고. 안타깝죠? 아파트는. 그래서 빌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빌라를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빌라가 최저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파트, 그래도 아파트. 왜냐면 아파트는 팔리긴 팔린다. 안 팔리면 너무 힘들잖아. 서동탄 파크자이입니다. 답심리에 있는 파크자이도 느낌이 괜찮았죠? 이것도 느낌이 괜찮습니다. 11월 20일이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내일입니다. 이거 유찰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변경돼가지고 다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항력 관계 볼게요. 배당 요구 종기는 작년이었네요. 없죠? 아무것도 없네. 소유자가 갖고 있고, 가압류 받고, 또 근저당 설정 이전이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전 있으면 언제라고요, 날짜가? 그때. 근데 이건 볼 필요도 없어. 왜? 순위번 2번에 근저당 설정이 이미 있네. 얘가 제일 앞순위지 뭐. 얘가 3억 7,500이면 밑으로 뭐 내려오겠어. 이게 말소 기준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린 용어는 알자. 5-3번에 근질권 있으면 뭐라고? 요 날짜 유지합니다. 5번. 5번 날짜 그대로 유지해.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자주 나온다니까, 이런 게. 5-2번이 왜 없어요? 이제 말할 수 있지? 정정이라고요. 이걸 써놨네. 5-2번 찾아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죠? 이름이 바뀐 거야, 이름이. 오케이?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었어. 그럼 어땠다고? 대항력은 이때부터. 변경된 날짜부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경 등기 얘기하는 거 이거까지 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됐어. 여기도 변경됐죠? 7-2번? 음, 아까 미리 예고를 때려놓고 지금 여러분한테 변경되면 요약사항이 빠지는구나. 이것도 꿀팁이죠. 뭐 깨알 같은 거긴 하지만 그죠? 별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잖아. 왜 중간이 비어있을까? 그게 궁금하셨다면 변경은 빼는구나, 요약사항에. 요약사항은 진짜 중요한 권리, 있는 권리만 나오는구나. 소멸 기준 한번 봐봐요. 맨 위에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거. 요 밑에는 소멸 기준이 고 아무리 많아도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태임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와 진짜 등기 더럽네요 이렇게 했던 거는 뭐냐면 등기가 더러우면 좋아요 오히려. 봐야 될 거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오늘 30명 몰렸지 거기에. 그러니까 그 유찰되기 전에 사하게 봤지 참. 그 가지고 갔었는데 그죠? 그래도 뭐 유찰되고 나서 30명 중에서 경쟁했는데 3, 8천에 살됐으면 3억 6천이었나요? 3억 6천이었나? 얼마나 8천. 예. 그러면 2천 정도 싸게 거의 뭐 다 또이또이하게 대동소이하게 가져갔네. 음. 아마 재건축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참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신작은 안 됐어요. 근데 재건축 거기는 빨리 될 것 같아요. 저기 구성남 지역은 진짜 빨리 됩니다. 속도가 되게 빨라요. 아파트 보니까 대체적으로 최근 추세가 2023년 가요. 9월이네요. 3명 들어. 이건 높았으니까 3명 들었지. 뭐. 유찰도 안 됐는데 101% 갖고 왔네. 얘는 12명. 역시 한 번 유찰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도 뭔가 인기 지역이네 지금. 85% 이상이 낙찰되고 있네요. 아파트가 새 아파트인가 봐요. 이러면 이제 또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죠. 추세를 한번 봅시다.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지금 오히려 역발상으로 들어갈 만한 때가 되긴 했다. 이런 얘기네요. 아파트는 아직도 인기가 좋다. 4억 9,5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 정도 떨어진 가격이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퍼센트를 구해볼 수 있어야 돼. 이게 7천 빠지잖아요. 그죠? 1억 4천 정도 빠지면 얼마입니까? 80%라 치면 5억 되잖아. 그럼 2억 천을 빼봐. 그럼 얼마야? 4억 9천이죠. 신기하죠? 30% 빠져있네요. 전고점 대비 30% 많이 빠져있으니까 30% 이하로 빠지면 아파트는 더 이상 빠지긴 조금 어렵습니다. IMF 같은 상황이 금융위기처럼 오면 그때는 4, 50% 빠지는 지역도 생기긴 합니다만 살기 괜찮은 지역인데 30%가 빠졌다. 전고점 대비. 그러면 진입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화성동탄에서의 갭은 1, 2억 사이. 갭도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네요. 그죠?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에 놓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뭐 4억이면 낙찰은 안 되겠죠, 지금. 추세를 보니까.
시세에서 한 80% 선, 85% 선. 그러면 4억 9,500 빼면 한 4억 대, 이거 4억 대면 낙찰이 될 수도 있겠네요. 4억 좀 넘게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매매를 금매로 줘서 1,000 빼서 쓴다고 하면 그래도 나갈 확률은 요즘엔 잘 안 돼요, 거래가. 매수세가 있는지는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조사할 때 처음에 임장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냐. 만약에 살려고 하는 매수자를 좀 미리 구해놓고 들어가는 아파트라면 그거는 입찰가를 좀 높게 써도 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딱 한 명만 찾으면 되거든요. 여러 명을 찾는 게 아니라 딱 한 명만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분의 창의성을 도입해 보시는 겁니다. 전 부동산에 뿌려도 되고 오히려 전 부동산에 뿌리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으로 많이 유명한 인스타 광고를 일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스타에 막 팔로워가 10만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 광고를 부탁하는 거죠. 아니면 경매에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경매 받아서 또 경매에 넘겨버리는 건 어색하니까. 가평은 슬픈 아파트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건 아까 규영님하고 얘기했던 거하고 좀 맞닿아 있네. 가평하면 여러분 에어비앤비 수요나 뭐 아까 뭐라 그러지? 장기 임대하는 거, 리스 뭐 그런 거 그런 어플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걸로 이 아파트를 쓰면 어떨까? 일단 사진을 한번 봐봐요. 6,400밖에 안 되잖아요. 되게 슬퍼. 배당 전액 소멸 대상. 그러니까 전세금 4,500만 원 지키고 싶어가지고 신고까지 했어. 여기 신고 동그라미 쳐 있으면은 내가 신경 쓸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내가 낙찰받은 돈에서 다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단독 소유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7,700에 매매가 됐던 게 1.3억에도 2배 이상에서도 매매가 됐었네요. 전세는 7천에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18년이야. 와, 이건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다. 그럼 이건 팔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상상력을 발휘해. 상상력. 위치상으로는 좀 괜찮지 않아요? 가평 쪽에서 아마 여행 같은 데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민박이나 숙박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성수기에는 거기도 한 3, 40만 원 주는 방에 들어가도 그 방이 3, 40만 원짜리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에어비앤비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유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6천에 누가 사가겠어요? 한 번 더 내려오면. 내일 한번 이거 지켜봅시다. 한 번 더 내려오면 한 5천이나 4천쯤에 들어가는 거죠. 전세 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자가 4천 정도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한 30만 원, 20만 원도 안 되겠네. 그러면 10만 원에 집을 잘 꾸며서 한 달에 한 5번 정도만, 그러니까 이 정도 완전 거의 최저가거든요. 50만 원 선 정도만 임대를 줄 수 있어도 숙박으로. 지금 제가 이걸 이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 태연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인들 제주도에 가고 내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내가 이자가 월 100만 원 나오면 그 정도는 내가 쓰지 않을까?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업 마인드로. 괜찮은 생각이죠? 팔 수는 없어요. 팔 수는 없어. 또 파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 수익률을 지가 잘 만들어 놓으면. 잘 꾸며서 에어컨이 좀 돌아간다는 소리 들려. 그럼 이 수익률을 보고 인수인계 하려는 사람은 나올 수 있겠죠. 쉽게 팔리지는 않을 지역이다. 그런데 슬픈 아파트도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 이런 거를 한번 상상력으로 도입해 본 그런 겁니다.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오늘 들어갈 만한 아파트 추천드립니다. 군포시 삼봉이에요. 그죠? 판상형 같죠? 딱 봐도. 동간 간격 넓어 보이고. 이제 건폐율 추정되세요? 안 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략 어, 건폐율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려울라나? 요 사진 하나만 보고 맞추는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 건폐율이 20 이하일 것 같으세요? 이상일 것 같으세요? 건폐율 까먹었구나. 건폐율은 쾌적한 거, 동간 간격이 넓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준 말씀드렸죠? 수도권 기준으로 20 이하면 쾌적하다고. 네, 20 이하일 것 같다. 좋아요. 저런 게 이제, 저런 게 되게 잘 유추하신 거예요. 건폐율 단수 17이나 16 정도 될 것 같아요. 용적률은 어떨 것 같으세요? 딱 봐도 아파트가 엄청 높죠? 250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동간 간격이 되게 좁고 답답해 보이면 아, 저 건폐율이 되게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어 보이시면 이렇게 사람들 뭐 지금 여기서는 이쪽에서 샤워하는 거 보이고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넓잖아. 여기도 좀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 완충지구도 있네요. 그죠? 아파트 앞에 대로변이 있는데 그 대로변 8차선에 이렇게 수목을 쭉 세워놓는 건 완충지역이라고 꼭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고 차가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쳐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완충지역을 두게 돼 있어요. 꼭 인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완충지역까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오랫동안 자랐다 그러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파트가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겠지 뭐 거래가가. 볼게요. 또 질권자분이 짚어봐요.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용어는 그냥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사실 말속의 친구만 보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아파트 낙찰할 때 전혀. 근데 용어를 모르면 너무 답답하잖아. 질권 뭐야 이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 JB 우리캐피탈 돈을 빌려가지고 자산관리 대부가 김용주한테 빌려준 거잖아. 느낌 오세요? 그럼 이거 또 잡아놨네 이거. JB 우리캐피탈이 돈을 빌려가지고 얘가 다시 빌려줬네? 추가로? 그럼 아파트 값이 좀 올랐나 보다 이때. 그죠? 두 번이나 그렇게 했구만. 1100세대입니다. 건폐율은 안 나오나? 어렵지 않죠. 다시 아까 거 복습입니다. 오늘 했던 거 16번 본번 번호가 있는데 말소 등기로 빨간 줄이 펴졌어. 그럼 요 근질권의 날짜는 23년 9월 25일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오죠. 테임님도 이제 대답을 이제 확실히 아시네 이제. 속지 마세요 이런 거. 오케이. 이 날짜도 이 날짜다. 넓어요. 그죠? 괜찮네요. 제가 왜 괜찮다 그랬을까요? 산본 지역이 여러분 좀 아시나요? 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산본 하면 잘 모르는데 산본이 신도시입니다. 되게 쾌적한 신도시고 군포 옆에 있는데 옛날엔 저평가를 좀 많이 받았다가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죠 다시. 재개발도 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쪽 지역이 경매에 간혹 등장합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경매로 했을 때 수익률을 좀 빨리 내고 나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기가 좋을 것 같긴 하다. 볼게요, 지금. 아, 올라왔네, 다시. 7억대까지. 8억 천이다가 지금 거의 다 회복했네요, 그죠? 이런 거는 매수세는 있을 것 같지만 9월, 6월. 매수세는 쌓여 있겠는데? 볼까요? 6억 3천. 야, 내가 싸게 낙찰받는 거구나. 여기서 지금 1억을 뺀 겁니다. 1억을 빼고 줬어요. 이거는 임장 가실 때 반드시 매수대를 확인하셔야 돼요. 부동산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식의 말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확출 계좌 원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거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 전화 온 사람 중에 매수 문의하는 사람들이 보통 얼마 정도를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호가 기준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왜 호가 기준에 부동산 호가가 나와 있는 네이버 호가나 이런 거 네이버 호가는 또 속임수도 있을 수 있어요. 미끼 매물도 있으니까 부동산 가가지고 지금 계좌 확출되는 것 중에 가장 싼 가격이 얼마인가요를 꼭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수익도 안 나면. 아시겠죠? 나는 제일 낮은 가격을 2억 3천으로 보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2억 2천에 내는 사람 있으면 나는 수익이 지금 더 줄어드는 거잖아. 내가 제일 싸게 내놔야 되는데. 내가 두 번째로 내면 두 번째로 팔리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물론 이제 층수가 높고 뷰가 좋고 그러면은 이제 교육님 하신 것처럼 2억 2천짜리도 있지만 천 정도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얼마나 급하면 또 천 정도 내려가지고 내놓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는 잘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매수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명만. 그러니까 임장 가서 확인할 건 사실 가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살 사람이 얼마나 문의가 와요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근데 상대원 성형외과를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거기는 매수세가 많아.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주변에 도성 돌면 들려요. 그게 4억 넘게 비싸게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4억 정도에 팔아버린다 그러면 살 사람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진짜? 6억 3천 정도를 봤어요. 그래도 37% 수익이 나오긴 하는데, 3번은 지금 들어갈 현금이 너무 세다. 우리는 3억대, 2억대 필요한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낮췄어요. 구리 교문동에 있습니다. 4억 7,500까지 내려왔는데, 주거전세권자는 대항력 없다고 나왔습니다.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매물세를 보진 않았지만. 두 개로 이제 얘기해 보세요. 이걸 뭐 유추할 수 있는 방법. 헤로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이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말할 수 있잖아. 익숙하잖아. 전입 없으면 보이죠, 여기? 전입 신고가 안 되거나 신고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날짜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근저당 날짜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을 갖고 있을까? 캠코거든요, 자산관리공사가. 캠코가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여기서 대출을 어떻게 받았지? 이건 의문이네요. 이건 개인적인 의문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산관리공사 대출이라 그 사람이 근저당을 인수한 것 같은데, 근저당 인수는 얘가 먼저 하고 나서, 얘가 근저당을 인수하고 나서 얘를 부실채권처럼 NPL처럼 가지고 있다가 경매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넘겼지? 회사가 넘겼네. 아, 그러면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보증금은 있으나 전입신고가 없습니다. 대항력 상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왜 전입신고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1억을 날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옆에 놓고 봅시다. 3억 7천의 전세가 나가고 있고 6억대 거래 내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5억으로 후려쳐버렸어요. 6억대 내면 나갈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3월 달부터 6억 천의 거래. 이거는 진짜 공포에 떠는 사람이 던진 거고,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는 얘기인데, 9월까지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매수세는 약간 실종된 거죠. 분위기는 서류로 볼 때는 이렇게 읽으시고요. 현장에 가보실 때는, 뭐 혹은 전화 돌려보실 때는 지금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 정도에 사고 싶어 하나요로 물어보시면 돼요. 남양주 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거 2억 7천이에요. 싸다 싶지만 아마 전세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까요? 대항력 있네요. 신고는 안 했어. 자, 그럼 여러분한테 숙제 다시 냅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기 근저당 잡혀 있는 게 강형채라는 이름이 아니고, 솔로몬 저축은행, 뭐 무슨 캐피탈. 그런데 걔가 8천을 빌려줬대. 그러면 우리 바로 보증금 유출 가능하죠. 왜? 후순위 대출이라는 건, 후순위 대출이라는 건 앞에 전세에 있는 금액을 빼고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집값이 19년 했을 때 이거 거래가가 2억이니까 2억 선에서 8천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앞에 전세 한 1억 정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후순위 대출 다 줬다고 해도 개인은 알 수가 없죠. 앞에 걸 모르고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등기부는 떼봤겠지. 얘 얼마에 했는지도 알 거고. 그래서 8천을 빌려줬다는 건 아까 전세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우린 찾는 방법이 있죠. 언제 봐? 이 17년 2월쯤이면 한 17년 1월쯤에 전입신고 해놓은 사람 걸 찾으면 되죠. 찾아볼게요. 17년 1월쯤에 103동을 클릭해놓고 17년을 검색을 하면 1월이 나오는데 거기를 뚱 눌러서 클릭하면 19년에 2억이 거래되고 17년에 전세 2억 갔던 게 슉 옆에 보면 나오죠. 보이세요? 19년 9월 10일에 2억의 거래가 됐죠. 그럼 이 등기상으로 얘하고 맞죠, 지금? 그죠? 그럼 얘는 전세가 2억이네. 맞죠? 17년의 전세가 2억이고 아까 날짜 봤더니 1월이 딱 계약 맺은 거 맞잖아요. 2월부터 전입신고가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2억이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2.7억 최저가에 받는다고 해도 2억이 플러스니까 4.7억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높네요, 지금. 얘는 패스. 유찰 내기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3동은 유찰돼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1월 7일 날 이거 유찰됐어요. 유찰됐을걸? 이걸 한번 저번에 또 가져왔던 거죠? 유찰 안 됐나? 유찰이 됐어요. 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유찰이 됐으니까 12월 초쯤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3억 1,800 정도였으니까 거래는 뜸뜸이 된다 치고 얘를 후려쳐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한 2억 초반대에 가지고 와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됐으니까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30% 빠지니까 예, 2억대 정도가 되네요. 1억 9천대나 2억대가 되네요. 이걸 2억 초반대에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이것도 수익을 내기가 괜찮은 물건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최근 거를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물론 대항력이 있고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배당금으로 전액 소멸돼 버리고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게 된다. 금액만 고려해라. 그 다음
요거는 설명드릴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도곡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남양주시를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데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하나 FNI라고 뒤에 MPL로 돼 있죠. 스피드옥션은 정보를 새로 하나 주고 있는데 이건 MPL 근저당 거래건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시면 이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이 안 팔린다고 만약에 이 회사가 보고 있으면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개인이 MPL을 여기가 살 수 있어. 이 업체가 이 MPL을 경매에 넘긴 거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 FNI 이름 기억하세요. 하나 FNI는 여기 안 나왔죠. 아무리 봐도 등기부에 하나 FNI가 없어. 근데 왜 저 MPL 거래를 하고 있지? 근저당을 사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MPL은 그런 거예요. 농협은행 같은 데 근저당 잡았는데 이미 경매 넘긴 건 농협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협에서 하나 FNI에다가 청구는 1억 2천 했지만 이거 한 1억쯤에다가 하나 FNI 팔았을 거야. 근저당을. 오케이? 그러면 얘는 1억 2천을 받을 수가 있죠. 낙찰되고 나면. 뭐 이자까지 계산했으니까 1억 2천보다 더 받을 겁니다. 1억 6천까지는 안 가고 보통 채권 최고액에서 플러스 30%나 20%를 하기 때문에 1200, 1200, 1200 30% 잡은 것 같네요. 그럼 30% 빼고 한 1억 3천 정도, 4천 정도가 나간다 칩시다. 자, 다시 올라볼게요. 하나 FNI는 농협에서 정산된 저 근저당을 얼마에 사왔을까요? 이제 여러분 상상이 바뀌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20%는 할인된 가격에 가져왔을 거예요. 그럼 얘네 원가는 얼마냐? 얘네 원가는 1억 2천쯤에서 할인됐을 테니까 한 2,400 빼. 1억 이하네요. 9천쯤에 가져왔다 칩시다. 그럼 얘가 3억 4천 최저가에 팔면 남나요? 배당 순위를 볼까요? 3억 4천에 받다 치고 얘가 다 가져오네. 그죠? 그럼 MPL 회사는 저 가격에 팔아도 9천쯤에 가져왔다 치면 한 바로 4천 이익이네. 맞죠? 예. 그러니까 MPL은 저 가격에 이하에는 안 팔겠네. 그죠? 그러면 이 물건은 전화해 볼 필요도 없네요. 이 사이에 낙찰이 될 건데 이 가격에 낙찰될 걸 확신을 한다면 여러분한테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NPL 회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NPL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근저당을 싸게 사와. 이거는 10%만 할인해도 되겠다. 그냥 거의 수익이 다 나니까. 보시겠습니다. 거래가 4억에 되긴 됐네요. 여기도 거래가 되게 뜸하네. 오늘 내가 가져온 거왜 거래가 이렇게 뜸하지? 오늘 가져온 거는 여러분이 다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아. 빨리 넘길게요. 수원은 좀 거래가 될까? 오, 1억 9천까지 들어졌습니다. 이건 좀 될 것 같네요. 깨끗하고 수자인이고 신축이네요. 5층인 거 기억하세요. 97이네. 84도 아니고. 신기한 평수입니다. 전입신고가 있네. 3억 5천 들어있습니다. 플러스 계산하셔야 돼요. 전입신고 날짜는 20년 1월.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등기부를 잘 못 봐도 매물세만 잘 보면 채권자가 이렇게 등기해놓고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 원 인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러잖아.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날짜 봅시다. 인수단권 설정 제일 빠른 걸 한번 봐. 쭉 봤더니 21년 1월. 아까 얼마였죠? 20년 1월. 얘가 더 빠르네. 그럼 얘는 선수니까 뭐야? 전세야. 그럼 딴 거 볼 필요 없어. 전세만 보면 돼. 3억 5천 플러스한 가격으로 보면 돼요. 지금 7억에 거래된 적 있네요. 최근에 보니까 6억 8천대까지 내려와서 6층 정도 거래돼. 이 가격이랑 비슷하네. 요거랑 비슷하네요. 그럼 이제 6억 8천대로 거래 가능하다. 한 6억 5천 금매로 잡아놓고 실거래가 이렇습니다. 지금 추세는 4.4억 5억이 전세잖아요. 3.5억이 임차인이 들어있으니까 유찰 최저가를 2.8억으로 보면 6.3억 선이에요, 지금. 경쟁 없이 낙찰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격에 들어가면 경쟁이 없이 낙찰은 돼. 그런데 파는 건 어렵잖아. 6억 3천에 넣으면 자기가 하나도 못 가지고 수익이 하나도 없이 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나. 6억 정도 받으면 어떨까?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비싸죠. 지금 우리가 들어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게 참 아쉬워요. 그죠? 오늘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되게 싼 아파트를 많이 안 가져왔네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 올 때는 조금 많이 싼 거. 아까 같이 막 6천 이런 거는 너무 슬픈 아파트고. 오늘 추천해드릴 만한 물건이 그렇게 확실하게 추천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 수원에 12개 나왔던 아파트 있죠. 그거는 지금 기일 변경이 언젠지 확인하시고, 규형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규형님, 그때 그 수원 아파트가, 어, 기일이 언제였어요? 연기됐었잖아요. 12월 12일. 저거 기억하세요? 네, 12월 10일.
저는 지금 머릿속에 계속 넣는 게 그 12월 10. 10일? 12개 나온 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이 어쩌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뽑기 운입니다. 어떤 거에는 사람이 몰리고 어떤 거에 사람이 안 몰릴 거예요. 안 몰리는 걸 뽑아내는 건 이제 여러분이 운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파트로서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거 조사하고 11월 걸 좀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이렇게 거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탈출하는 단타 매매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좀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전에 한 11월쯤에 있었던 것들은 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기별로 나오는 것들이 좀 다양하네요. 그죠? 12월 달에 다음 주 조사할 때는 또 12월 달에 있는 것부터 1월 달 것까지 좀 조사를 할 텐데 그때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경매는 보통 겨울에 좀 쉬어가는 편입니다. 추울 땐 사람들이 경매 잘 안 넘기더라고요. 넘기고 싶은 사람도 좀 기다릴 때 넘기는 편인가 봐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다 해결하셨나요? 뭐 우리는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